잘 보셨습니까? 지금부터 이제 동학 농민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 지- 즉 동학 농민 운동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살펴보는 게 아마 이번 시간의 핵심 내용입니다. 동학 농민 운동은 이렇게 네 개로 제가 키워드를 잡았는데요. 이 키워드보다는 제 설명을 듣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동학 농민 운동은 촉발, 즉 동학 농민 운동이 발생하게 된 아주 중요한 계기가 바로 금방 얘기했던 고부군수 조병갑의 아주 부정부패 행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동학농민운동 같은 경우는 고부간화를 점령하게 되는 거죠. 즉 쉽게 말하면 당시 고부군수 조병갑이 각종 나쁜 짓을 하니까 농민들이 더 이상 못 참는 거예요. 그리고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반란을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동학 교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고부 가나를 점령하면서 동학 농민운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동학 농민 그 고부 가나를 당시 동학군이 동학 교도를 중심으로 한 농민들이 이제 점령하게 되니까 중앙 정부에서도 아차 뭐 문제가 생겼구나 하면서 서울에서 조병갑을 대신할 관리를 파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파견했던 관리가 좀 일을 처리를 제대로 했으면 되는데 아주 악수, 즉 나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당시 농민 반란, 즉 당시 농민군이 고부 가나를 점령한 것은 조병갑에서 문제를 찾아야 되는데 당시 새롭게 파견이 됐던 관리가 그 문제의 책임을 동학에서 찾게 되는 겁니다. 즉 조병갑이 잘못해서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라 동학을 믿는 교인들이 나쁜 짓을 한 거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탄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동학을 믿는 사람들을 탄압을 하게 되니까 동학 교인들도 가만히 있기가 힘든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때 바로 등장했던 인물이 이 인물이 되는 거죠. 전봉준. 아마 동학 농민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그 이전에는 하나의 종교 운동이었는데 여기부터는 농민 운동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 동학 농민 운동으로 전개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이 인물, 농두 장군이었던 전봉준이었습니다. 전봉준 같은 경우는 1892년에 처음 그 교조 신원 운동을 했던 삼내 집회에서 동학 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사실 동학 교인이 아니었고 이 1892년을 계기로 해서 동학 교인이 되는데 당시 동학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 뭐 인내천 사상 이런 거에 대해서 감동을 받아서 동학에 가입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전봉준을 중심으로 해서 동학 농민운동이 전개되는데 문제는 이들의 강령, 즉 동학 농민운동에서 4대 강령이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사실 동학 농민운동이 지향점, 즉 동학 농민운동이 어떠한 세계를 만들려고 했는지 그리고 당시 농민들의 삶이 얼마나 혼란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기 보면 제폭구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폭도를 제거하고 백성을 구한다. 이게 당시 동학 농민 운동, 즉 동학 농민군의 핵심 가치관이었습니다. 즉 폭도를 제거한다는 게 쉽게 말하면 나쁜 놈들, 뭐 조병남 같은 인물이게 되겠죠. 그 사람들을 없앤다. 그리고 백성을 편안히 살게 한다. 뭐 보국앙민. 여기서 안민은 뭐 당연히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나라를 보존한다. 뭐 이런 강령을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뭐 백산에서 선포도 굉장히 중요하게 된 거죠. 넘어갈게요, 이거는. 동학농민 운동이 발생하면서 이제 전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고부 가나를 점령한 이후부터 동학 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이게 핍박이 너무 심각해지니까 동학 농민군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농민들의 삶 자체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제 하나의 종교 운동에서 농민 운동으로 전개되는 거죠. 즉 전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전투가 항토현 전투도 있을 거고요. 항용천 전투, 그리고 전주성 점령, 이런 걸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그림에 보시다시피 당시 동학농민운동은 전국에서 발생하긴 했지만 그 중심지는 전라도였습니다. 전라도 같은 경우는 워낙 곡창지대, 즉 평양지대가 많아서 각종 이제 불법적인 세금 징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의 삶 자체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전라도 호남 지역 중심으로 발생하는데, 이 전투를 겪으면서 도각농민군의 힘이 점점 커지는 거죠. 즉, 그 이전에는 그냥 종교였는데 이때부터는 하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즉, 종교에서 농민 운동으로 확실하게 넘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농민 운동이 되니까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고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전투가 이건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전주성 점령입니다. 지금도 전주가 뭐 전라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죠. 뭐 강주와 더불어서 큰 도시 중에 하나인데, 조선시대 전주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여기는 감영 소재지라고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오늘날의 도청 소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는데 이 도시가 점령이 되는 거예요. 즉, 전라도 지역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도시가 동학농민군에 의해서 점령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점령이 되니까 진압을 하면 되는 거죠. 즉, 당시 조선이 군대를 파견해서 진압을 하면 되는데, 당시 조선군은 진압을, 즉 동학농민군을 진압을 할 수 있었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대를 요청하는 거죠. 즉 청나라한테 야, 군대 좀 보내줘,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니까 당시 청과 일본 사이에는 협상을 맺어놨습니다. 그 협상에 의하면 양국 중에 한 나라의 군대라도 조선에 파병이 되면 상대 국가는 자동으로 조선에 파병을 한다라는 협상을 맺어놨어요. 쉽게 말하면 청나라가 먼저 청나라 군대가 조선에 들어오면 일본군은 자동으로 개입하는 조항이 있었다는 거죠. 이처럼 그냥 하나의 농민 반란, 국내적인 문제를 당시 조선 정부에서 제대로 해결할 수 없게 되니까 외국 군대를 끌어들이는 거죠. 사실 이것만 봐도 당시 조선 정부가 얼마나 무능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청나라 군대가 이렇게 들어오고 일본군이 들어오고 이래 되니까 당시 동학농민군도 고민이 되는 거죠. 왜? 이게 지금 외국 군대가 들어올 것 같으니까 이거는 외국군이 들어오면 국가, 즉 보국, 나라를 보존하자라는 측면에도 맞지 않으니까 당시 동학농민군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만 하고 동학농민군의 운동은 잠시 접자라고 결정이 내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조선 정부하고 협상을 맺는 거죠. 그게 바로 전주화약입니다. 이 전주화약을 통해서 중요한 집강소가 설치가 되는 거죠. 이 집강소가 뭔가 하면 뭐 행정과 치안을 담당했다고 그러는데 임시기구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전라도 지역에서, 즉 동학농민 운동이 발생했던 지역에 워낙 이상한 관리들이 많아서 그 관리들을 중심으로 해서 각종 폐해가 발생하니까 그런 것을 좀 감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집강소도 설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부에서도 교정청을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조선 정부가 안고 있었던 각종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노비 문서도 폐기하고 이런 정책을 시작하는데, 쉽게 말하면 농민들의 삶 자체가 너무 어렵는데 그 어렵게 만들었던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교정청을 만들고 또 지방에서 집강소가 만들어졌다. 여기까지만 아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잘 해결이 되고 끝났으면 되는데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바로 요겁니다. 이거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거죠.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고 일본군이 들어오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이게 사실 일본
그 동학농민운동은 단순히 약간 동학농민운동 자체가 하나의 국내적인 문제인데,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고 일본군이 들어오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게 국제적인 문제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네, 당연히 조선의 청나라 군대와 일본군이 동시에 있으니까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때 선수를 쳤던 게, 즉 먼저 움직였던 게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경복궁을 점령해 버립니다. 경복궁을 점령한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왕을 내 소나기에, 즉 당시 왕이었던 고종을 내 소나기에 두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당시 이제 청과 일본은 탁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청일 전쟁이 발생하는 거죠. 청일 전쟁에 대해서는 사실 일본은 당시 메이지 유신을 계기로 해서 동양에서 가장 근대화가 빨리 이루어지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장이 가장 빨리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당시 서양에서 가지고 있었던 뭐 각종 무기를 사오고 그 무기를 활용해서 전투를 하는 그런 나라로 성장을 하고 있었던 거죠. 반면에 청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동양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청나라는 19세기 이후 발생했던 뭐 의화단 운동, 뭐 이런 각종 반란 문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청나라의 힘은 급격히 약화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각 지역에서 군벌이 등장하면서 청나라는 제대로 통제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청나라와 일본군이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청일 전쟁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청일 전쟁 같은 경우는 동학 농민운동을 이해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실 청일전쟁이라는 게 중요한데, 우선 동학농민운동과 관련해서 발생했던 청일전쟁이 어떠한 의미가 있고 중요한지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일전쟁과 관련된 영상인데요, 한 3분 50초 되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좀 재밌는 영상이거든요. 좀 주의 깊게 보시고 수업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서양 열강들에게 계속해서 쥐어터지며 심지어는 아편전쟁에서 크게 패해 당시 동아시아 최강국으로서의 체면을 구긴 청나라는 이후 양문동을 전개하여 동양의 패권국 지위를 다시 되찾으려고 했습니다. 한편 비슷한 시기에 메이지 유신으로 부국강병의 길을 걷기 시작한 일본은 서양 열강들이 대거 뛰어들고 있던 청나라의 이권 침탈 경쟁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이 두 세력이 서로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조선에서의 영향력 확대였습니다. 당시 청나라의 입장에서는 앞선 청불전쟁의 패배로 과거 자신들의 조공국 중 하나였던 베트남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조선까지 내주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일본 역시 중국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조선을 장악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청나라는 조선에서 발발한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에 개입하여 잠시나마 일본 세력을 밀어내고 조선에서의 영향력을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갑자기 변수가 하나 생기게 되니 그것은 바로 1894년 조선에서 동학농민운동이 발발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자국군의 역량을 믿지 못했던 조선 정부는 동학농민군에게 전주성에 함락당하자 청나라에 급히 구원을 요청하였고, 이를 받아들인 청나라군은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그해 5월 5일 약 2,500명의 병력을 아산만에 상륙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를 지켜보던 일본도 앞서 청나라와 맺었던 텐진 조약의 내용 중 일본은 조선에 대해 청과 동일한 파병권을 갖는다는 항목을 명분으로 들며 바로 다음 날인 5월 6일 약 4,500명에 달하는 군사를 제물포에 상륙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듣고 외세에 빌미를 줄 것을 두려워한 동학농민군이 정부 측과 화약을 맺어 잦은 해산했고, 이에 조선 정부는 청나라와 일본 측에 난이 진압되었으니 그만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일본군은 이번 기회에 조선에서 청나라의 영향력을 제거하기로 결심하여 철수를 거부한 채 오히려 조선의 내정 간섭을 시작하는가 하면 추가로 병력을 증파하는 등 청나라와의 전쟁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또한 그해 7월 23일에 경복궁을 기습 공격하여 점령한 뒤 김홍집 친일 내각을 구성하여 청나라와의 모든 조약을 파기하고 자주국 선언을 강요했으며 더불어 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청나라군은 모두 떠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게 만들면서 청나라를 도발했죠. 한편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던 청나라 측은 경복궁이 일본군에게 점령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이미 조선에 주둔 중인 청나라 군사들에게 전투 준비를 지시하는 한편 만주지방에 대기 중이던 약 8,000명의 군사들을 한반도로 진입시켰습니다. 그리고 1894년 7월 25일 아산 앞바다의 풍도에서 도구 헤이하치로의 일본 해군이 청나라 해군을 기습 선제 공격한 것을 시작으로 양측은 조선에서의 패권을 두고 마침내 격돌하게 됩니다. 7월 28일 오시마 요시마사가 이끄는 일본군 4,000명이 성안에서 대기 중이던 청군 3,500명을 공격하여 500명을 사살하는 승리를 거두었고 이에 청군은 나머지 병력을 이끌고 평양으로 후퇴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1일이 되어서야 양국은 동시에 서로 선전포고를 하였죠. 이후 일본군은 8월 26일 조일 동맹조약을 맺어 조선 내에서 조선정부의 이름으로 자유롭게 식량과 물자를 징발할 수 있는 권한을 얻는 한편 본토에서 병력을 계속 충원했습니다. 이후 9월 15일 양측은 평양에서 대규모 격돌을 벌이게 되는데요. 약 1만 7천여 명에 달하는 일본군은 4개의 방향으로 북진을 개시했고 이들의 진군로 일대에 있던 민가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한편 평양성에서는 청나라군 약 1만 4천 명이 주둔하며 철저하게 방어 준비를 갖춰놓은 상태였는데 얼마 안가 일본군이 도착하자 양측은 24시간 동안 치열한 접전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전세는 일본군 측에게 유리하게 흘러갔고 이에 청군의 지휘관인 섭지초는 일본군에게 항복할 테니 퇴각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들이 성문을 열고 퇴각을 시작하자 일본군은 곧장 급습하여 마구잡이로 유린했고 이로 인해 청나라군은 엄청난 피해를 입은 채 압록강을 건너 만주지방으로 후퇴했습니다. 그런데 평양성 전투 과정에서 조선군이 각 진영에 가담하여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기도 하였는데요. 당시 경복궁을 점령했던 일본군은 장의영 군사들을 수색대로 삼아 평양성 전투에 동원하였으며 평양에 있던 조선군은 청나라군과 연합하라는 흥선대원군의 밀지를 받고 청나라군 측에 가담하여 일본군과 싸웠다고 합니다. 이로써 일본군은 한반도에서 청나라군을 완전히 몰아내는 데 성공했고 이를 계기로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을 더욱 강화하게 됩니다. 이후 9월 17일이 되자 양국은 이번에는 바다에서 대규모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이때 청나라 측은 정여창이라는 인물이 이끄는 당시 동양 최강의 함대라고 불리던 총 11척의 북양 함대가 출전하였고 이에 일본 측은 10여 척 연합 함대로 맞섰습니다. 이때 전체적인 전력면에서는 북양 함대가 일본 함대보다 우위였지만 6시간에 걸친 전투의 결과 일본 측 함선은 단 한 척도 침몰되지 않은 반면에 북양 함대는 5척의 함선이 침몰하면서 철저하게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그 결과 일본이 제해권을 장악하면서 청일전쟁의 전세는 일본 측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버렸죠. 그리고 더 이상 거리낄 게 없어진 일본군은 이후 압록강을 건너 단둥으로 진격하여 요동반도에 교두보를 구축하였으며 연이어 금주, 다롄을 공격한 뒤 리순으로 점령하여 대대적인 학살 행위를 자행. 이때 군인과 시민 2만여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 개평과 영구까지 점령하면서 요동반도를 완전히 장악해버렸죠. 또한 일본군은 1895년 1월 19일이 되자 이번에는 산둥반도의 위해위를 공격했는데 이에 청나라군의 북양 함대는 육군과 호응하며 해상에서 육지의 일본군을 포격하였으나 얼마 안가 일본 해군이 만의 입구를 봉쇄하자 갇혀버렸고 얼마 뒤 육상 요새를 함락시킨 일본 육군과 해군의 연합 공격에 결국 괴멸되었으며 지휘관인 정여창은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청나라 측은 이제 협상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미국의 중재로 일본과의 협상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사이에 일본은 대만과 팽호 열도까지 점령하여 동중국해를 장악하고
더 나아가 수도인 북경까지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협상 도중에 청나라 측 대표인 이홍장이 고야마 도요타로라는 일본의 극우 인물에게 저격을 당하면서 상황이 난처해진 일본은 협상을 빨리 끝내기를 원했고, 이후 4월 17일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되면서 청일 전쟁은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그 결과 일본은 청나라 측으로부터 막대한 전쟁 배상금과 요동반도 및 대만을 할양받았으며, 더불어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완전히 포기할 것을 약속받아 이후 노골적으로 조선 침략의 야욕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전쟁을 계기로 무력함이 만방에 드러난 청나라는 서양 열강들에 의해 거의 반식민지 상태로 전락하게 되며, 이후 1911년 신의 혁명으로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청일 전쟁과 관련된 영상 잘 보셨습니까? 사실 청일 전쟁이 발생하면서 동학 농민운동은 국내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하게 됩니다. 즉, 그냥 조선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조선, 청, 일, 이 3국의 문제가 되는 거죠. 이처럼 청일 전쟁이 조선에서 발생하게 되자 동학 농민군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면서 고종을 핍박하고, 이 같은 상황에서 동학 농민운동도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제2차 동학 농민운동이라고 합니다. 이때 물론 주도했던 인물들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전봉준, 그리고 손병희, 이런 인물이 있습니다. 전봉준은 사실 금방 사진에서 봤다시피 동학 농민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적인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전봉준을 이끌고 있었던 남접, 그리고 손병희의 북적 부대가 합쳐져서 바로 서울을 향하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당시 청일 전쟁에서 발생을 하고, 당시 조선의 국왕이었던 고종이 일본의 핍박을 받는 상황에서 동학 농민군은 당시 조선을 구하기 위해서 서로 연합을 해서 서울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즉, 고종을 구하고 조선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2차 농민운동인데, 사실 이때부터 동학 농민운동은 급격히 약화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동학 농민군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는 사실 별 볼 일 없었습니다. 죽창, 농기구, 일부 포수들이 하승총이라고 해서 아주 이제 심지에 불 붙이는 아주 옛날식 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총조차도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반면에 당시 일본군은 굉장히 좋은 서양식 무기를 가지고 있었죠. 기관총까지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런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일본군과 반면에 농기구 수준의 굉장히 열악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동학 농민군이 충돌을 하면 사실 동학 농민군이 이기긴 힘든 거죠. 그래서 사실상 거의 지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즉 동학 농민군이 마지막으로 치열하게 싸웠던 전투 중에 하나가 바로 우금치 전투입니다. 공주 인근에 있는 지역인데, 여기에서 이제 일본군과 동학 농민군이 충돌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패하게 되는 겁니다. 당시 동학 농민군들 같은 경우는 일본의 기관총, 서양식 무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기 동료들이 죽어서 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목격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당시 동학 농민군 사이에 하나의 미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제 부적을 태워서 그 죄를 먹고 전쟁을 하면 일본군이 쏜 총에 맞아도 죽지 않는다, 이런 미신이 돌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 미신이 돈다는 것 자체가 당시 동학 농민군이 일본과의 전투에서 얼마나 밀리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전봉준 인물, 김계남, 손아중. 사실 우금치 전투 이후부터 전세는 확실히 일본군, 조선군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당시 즉 조선과 일본 연합군이 동학농민군을 이제 토벌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당시 동학농민군을 이끌었던 뭐 이런 인물이 체포되거나 처형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대둔산 전투라고 해가지고 이게 또 여기 전투에서 전봉준이 체포가 되면서 제2차 동학농민운동도 끝마치게 되는 거죠. 즉 1차 동학농민운동이 전주 하약을 맺어서 나름대로 약간의 성과를 거두었다면 뭐 그 성과는 이제 교정청 집강소 설치 뭐 이런 게 되겠죠. 성과를 거두었다면 이 사실상 2차 동학농민운동 같은 경우는 우금치 전투, 대돈산 전투를 거치면서 일본군, 조선 일본 연합군에 지게 되면서 사실 큰 성과를 얻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즉 전쟁에서 지면서 전쟁에 지게 되면서 협상을 통해서 어떠한 사회 개혁을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뭐 이 사진 하나 볼까요? 이게 동학농민운동 제2차 동학농민운동뿐만 아니라 동학농민운동 전체를 통틀어서 마지막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전봉준이 체포되는 장면이죠. 전봉준은 체포가 되고 이제 처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사진이 보여주는 모습이 동학농민운동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인 겁니다. 이런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는 사실 1차 동학농민운동, 2차 동학농민운동이 전개되는데 사실 통틀어서 그냥 동학농민운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건 이제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두 시기로 나누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사진에서 보여주는 전봉준의 체포, 처형, 사실 처형 사진도 있는데 제가 좀 잔인한 것 같아가지고 뺐는데 이 체포되는 장면만 넣는데 전봉준의 체포와 처형은 동학농민운동의 마지막을 보여주게 됩니다. 즉 전봉준의 체포가 동학농민운동이 이제 끝마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동학농민운동이 그냥 단순한 역사적 사건으로 두어야 할까? 즉 1894년, 95년에 발생했던 동학농민운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없을까? 아닙니다. 사실 동학농민운동만큼 한국 사회에서 큰 영향을 미친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동학농민운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에 대해서 간단히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동학농민운동의 영향 그리고 동학농민운동이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동학농민운동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최대 규모 또 최초의 민중운동이었다는 거, 민중반란운동이었다는 거죠. 즉 농민들이 이렇게 대규모로 하나의 가치관을 내세워서 조직적으로 움직였던 민중운동은 아마 동학농민운동이 최초이고 가장 규모가 컸을 겁니다. 물론 그 이전에 밀란이라고 해서 농민 반란이 좀 산발적으로 발생하긴 했지만 그런 경우는 말 그대로 밀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즉 조직적이지도 못했고 하나의 가치관, 즉 이념을 제시하지도 못했습니다. 반면에 동학농민운동 같은 경우는 뭐 보국안민 이와 같은 강령을 내면서 하나의 가치관을 제시하고 그 가치관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동학농민운동이 그 이전에 있었던 단순한 농민 반란과는 다른 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대 규모의 민중반란, 민중운동이었다는 게 동학농민운동이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가치입니다. 물론 그리고 그 가치관이 바로 이런 게 있죠. 뭐 신분해방, 토지개혁 추구해서 뭐 평등을 지향했다, 반외세, 반침략을 도모했다 이런 가치관을 제시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금방 얘기했다시피 그 이전에 홍경래의 난, 뭐 다양한 각종 밀란이, 뭐 진주 밀란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나의 가치관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동학농민운동은 물론 이러한 가치관을 뭐 평등이나 반외세 이런 게 구현되지 못했지만 뭐 실패로 끝난 동학농민운동이 실패로 끝나 동학농민운동이 실패로 끝났다는 표현은 좀 아닌가? 또 다른 표현을 씁시다. 동학농민운동이 일본군과 조선군에 의해서 진압이 되면서 가시적인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각종 평등이나 뭐 반외세, 반침략 이런 거를 구현, 즉 실현하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가치관이 중요하다. 즉 한국 사회에서 이런 가치관을 구현하기 위해서 같이 구현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동학농민운동이 중요하다. 걸 알 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렇게 이겁니다. 양반 중심의 사회 질서 개혁. 사실 동학농민운동에서 제일 동학의 출발점이 누굽니까? 네, 금방 처음 수업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최재호입니다. 최재호는 몰락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 이모는 양반입니다. 그리고 동학농민운동을 이끌었던 뭐 상당수의 주도층 인물이 다 양반입니다. 농민 반란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주도층은 양반들이었고 그 양반들 중심으로 보국앙민, 제폭구민 이런 동학농민운동의 가치관이 제시되었다는 거죠. 양반 중심으로 사회 질서 개혁 요구가 동학농민운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냥 농민운동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농민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동학농민운동을 이해를 제대로 못했다는 거죠. 명칭은 동학농민운동이지만 어쨌든 그것을 주도했다는 것은 주도한 계층, 주도한 신분들은 양반이었다는 점, 이것도 동학농민운동을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리고 요게 됐죠. 동학농민운동이 비록 큰 성과를 얻지 못했지만 조선 사회, 조선 왕실의 경우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이 저렇게 대규모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은 그만큼 농민들의 삶 자체가 어렵구나 이런 것을 중앙의 왕실이나 또는 중앙 정부의 좀 끼어있는 관리들 입장에서는 그걸 알게 되는 거죠. 농민들의 삶이 어렵구나, 백성의 삶이 어렵구나. 그러면 뭔가 국가 개혁을 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아니, 농민들이 생활이 좋았다면, 윤택했다면, 동학농민운동이라는 대규모 농민 반란이 발생할 이유가 없었겠죠. 근데 그런 거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깨달음이 바로 갑오개혁, 1895년에 발생했던 갑오개혁에 반영이 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동학농민운동은 정치 세력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정치 세력을 개편을 이루어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 동학농민운동을 통해서 조선 사회에 가지고 있었던 각종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게 되고 그 심각한 문제를 고치기 위한 새로운 정치 세력, 개화파, 나중엔 개화파가 되고, 나중에 아주 안 좋을 경우는 친일파로 나아가기도 하는데, 어쨌든 개화파 등장의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게 바로 동학농민운동이기도 합니다. 동학농민운동은 사실 마지막에 너무 처참했습니다. 그 동학농민군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감옥에 투옥이 되고,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동학농민운동을 통해서 그들이 제시했던 평등이나 반외세 이런 가치관이 비록 당대에는 구현이 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갑오개혁 또는 3.1운동, 독립운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게 바로 동학농민운동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동학농민운동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냥 마치면 좀 아닐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에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오늘 수업했던 내용을 함축되어 있는 영상입니다. 4분짜리 영상인데
오늘 영상에 짧은 영상에서 한 네다섯 개 정도 본 것 같은데 그 영상 중에서 세도 정치와 함께 가장 중요한 영상 중에 하나입니다. 즉 오늘 수업했던 수업 내용이 4분이라는 영상에 다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 아주 주의 깊게 보시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치고 다음 주에는 경제발전, 민주화, 그리고 전날사항 수업 14주 하고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고 오늘 수업이 함축된 내용이니까 주의 깊게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겠습니다.